예, 이재명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또 돌발 변수는 무엇일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봉 교수께서도 아무래도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집중해서 보고 계실 텐데 이번 회담의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인수위도 없이 6월에 출범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신뢰 구축을 할 그 기회가 계속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덫에 걸렸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었죠. G7 정상회의도 무산이 되었고 만남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관세 이외 90일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이런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됐는데 다행히 관세 문제는 타결이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2주쯤 한국의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가지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처음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세웠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나는 일방적인 친중 좌파 지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그 차원에서 미국과 그리고 모든 나라와 실질적인 관계 협력, 그리 증진에 노력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시장 개방, 국방 예산, 한미 동맹 여러 가지 숫자가 복잡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4년 남짓 동안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피면서도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는 긍정적 또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백악관에서 공개한 일정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먼저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하고 이후에 오찬 자리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집무실에서 30분 회담을 먼저 잡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이제 외교 통치 스타일이 반영된 스케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그것이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든지 소인수 회담이든지 확대 회담이든지 백악관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서 초청한 외국 인사와 미국과 국제 언론 기자 앞에서 잠깐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표는 먼 길을 오신 소중한 분이니까 미국의 정부 수장이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간조차도 본인의 국정 과제를 강조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도 기자가 와서 왜 군복을 안 입었냐, 어떻게 미국 정부의 가장 존엄한 자리인 이 백악관 집무실에 군복을 입고 들어왔냐 했을 때 정장을 안 입었냐? 정장을 안 입었냐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나도 옷을 제대로 입겠다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시해서 또 제이디 벤스 대통령은 왜 미국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냐 이렇게 문제시를 했죠. 그리고 한예는 트럼프 대통령 모든 순간을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 구축에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여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야외에서 이 카메라맨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 가까이 가서 얼굴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자 기자가 사색이 되었는데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지 않고 이 여자 기자 오늘 유명해졌다. 모든 사람이 오늘 저녁 뉴스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봤냐? 이거 봤냐? 할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다음에 마지막 한 그 발언도 오늘 좋은 TV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긴장은 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 대통령을 모욕 주거나 한국에 대한 어떤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위한 자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언론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너무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식적으로 오찬을 하고 회담을 하는 것 캐비넷 룸에서 하고 그 전에 30분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선 부분은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풀 기자단에서 네네, 공개가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뒤쪽은 비공개인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내용 안에서의 좀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봐야겠네요. 뭐 기억하실 것은 예. 그 30분 동안의 오벌 오피스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기자회견을 하지만 사실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틀을 잡는다고 할까요? 그런 발언이 주를 이룰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 6월에 그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건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약식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상 간의 공식 정상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위 차담인가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나는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2018년에도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면서 경제 번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미국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변한 게 없다. 일종의 돌발 발언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냥 듣고만 계셨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런 스타일에 어떻게 대처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좀 중요한 변수로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좀 크게 신경을 쓰고 고려를 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대표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뭐 힘든 상대는 맞습니다. 아까 나온 그 국민의힘 그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었다 그래서 예. 다 준비가 됐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저 거래 기술 책을 읽고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긍정적인 사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 책에 보면 트럼프 협상법에 보면은 윈윈을 나는 싫어한다. 1%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윈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손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아붙이는 일방적인 그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책을 읽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지 협상 기술을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협상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힘이죠. 제가 아무리 상대방의 협상 스타일이라든지 기술을 다 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힘 차이에서 뒤진다면은 제가 그걸 이해한다 그래도 협상판에서 제가 어떤 유리한 현상을 이끌어낼 능력은 애시당초부터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스타일의 접근 방법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스타일을 다 안다 해도 너무 국력의 차이라든지 상황이 불리하다면은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책도 읽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시바 총리와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본이 만났을 때 뭐 그런 부분 일종의 노하우도 좀 전수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일본을 일단 먼저 만났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잖아요. 그 부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아주 현명하고 중요한 처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돌아간다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정치 지도자였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그 공식적인 정치 일정보다 먼저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지사라든지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그 한국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실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마가 트럼프 지지자층에서 계속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골든창이라든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의문의 꼬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국방 예산에서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보다도 더 앞으로 4년, 5년간 미국을 상대하는 데는 중요한 그런 외교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방미에 대통령실 3실장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의 방미가 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는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총력을 다하는 걸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이재명 외교가 실패했다, 참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상회담 10시간을 앞두고도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기에 비해서도 그렇고 국제 정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외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총력을 다해야만 그나마 실용 외교에 합리적인 그런 최소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부의 주요 인사가 직접 미국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보자러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결코 청신호는 아니죠. 청신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그만큼 엄중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국민의 기대 수준을 좀 합리적으로 낮추는 어떻게 본다면 좀 겸허한 자세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군분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 성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외교 참사다 이런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외교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소통수석이 그것은 이미 기획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일정을 잘 기획하셔서 정상 외교의 소기 목적을 더 잘 이루시길 바라고 꼭 혼밥 일정도 기획하시라 이런 식으로 받아쳤거든요. 이런 정당 간의 외교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당리당량, 정파 차원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지쳐 계실 것입니다. 바이든 난리만 있었냐 없었냐로 얼마나 또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강성 발언, 국회의원이었을 때 김민석 총리도 미국 측에 당당해야 된다. 전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의 외교는 첫째 법치주의, 둘째 합리주의, 셋째 세계 평화는 가치 외교, 넷째 당담함. 이 네 가지로 해야 되고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은 독자적인 그런 방미단을 파견하는 것도 고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는 집권을 하고 국정과 외교를 책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지친 정파의 싸움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어우러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이런 정상회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메시지를 예.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좀 더 정파적인 소모전보다는 앞으로 4년 동안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에 이런 정당과 정부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더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이제 미국으로 경유까지 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 일각에서 지금 미국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일본은 건너뛰고 외교장관이 미국에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정도였는가. 그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관세 협상 때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전시 작전권 조기 환수하는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가 얘기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협정 개시를 선언하는 것을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측이 이미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관세 협상에서도 다시 판을 원점으로 돌리고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3,500억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를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판을 바꾼다면은 예. 우리 측으로는 저울에서 한쪽에 미국이 자꾸 요구사항을 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판을 키워가지고 뭔가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쥐어짜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남은 시간 동안 좀 짧게씩이라도 앞으로 이야기할 의제들을 쭉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세, 전자권, 안보, 그리고 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좀 짧게 좀 짚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안보 문제에서는 동맹이 현대화라는 똑같은 목표를 이야기하면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예.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국군이 대만 해협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개입하는 위사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맹의 현대화, 한국군의 임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안정 확보에 있다. 이렇게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이 됐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새로운 해석, 추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측 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를 미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구체 사안에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좀 전망,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짧게 좀 짚어봤는데 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마지막 날에 예정이 된 필리조선소 시찰입니다. 이 일정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죠. 펜실베니아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7개 경합주 중에서도 19인의 선거인단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한국이 미국의 조선 산업에 다시 부활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입지가 중요합니다. 펜실베니아는 주지사가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샤피로 주지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보다도 이 샤피로 주지사가 나왔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정치적인 무게가 큰 인물이 있는 주지사가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인데 거기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 스케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스처를 줬다는 것은 비단 한미 외교 안보 경제 협력 차원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환영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이번에 발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의제들 이야기해 줄 때 사실 뭐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이라든지 3,500달러 규모의 그 대미 투자 이런 것들은 미국 언론에서 짚었어요. 다만 그 뉴욕타임스 표현을 보면 현재 일종의 좀 안보 분야에서의 우선순위가 양국 간에 다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 다만 우리는 그 기내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 좀 생각이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이번에 함께 좀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제기하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에서는 경청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주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 사실상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가 끝나야지 러시아의 군수 지원하는 북한이 미국과 이제 다른 환경에서 대화할 그런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될 텐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불발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를 집중할 그런 조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그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발 일정에 맞춰서 신형 미사일 시험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의도로 봐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북한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에서 선언한 대로 신종 무기 5종을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려면 무기 실험을 계속 해야겠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신종 무기 개발이 완성됐다는 사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정치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합뉴스 TV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 잠시 뒤부터 특보 체제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